상간남과 아내가 주고받은 수많은 더럽고 문란한 대화 중 가장 열받았던 멘트는 누나 미안해. 그냥 그때 와이프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누나 이혼시키고 재혼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된다. 내가 누나랑 결혼했으면 벌써 애를 4명은 낳았을 텐데. 크크크. 아직 늦지 않았어. 이혼하고 와. 난 마음이 준비되었어. 진짜야. 나 아직 임신 가능한 거 알잖아? 크크. 였습니다. 자신들이 낙태시킨 아기에 대한 미안함도 없는지 웃어대는 두 인간들의 모습에 치가 떨렸고 누가 봐도 유부녀 꼬시려는 상간남의 뻔한 멘트였는데 머리 나쁜 와이프는 그게 진심이었는지 이후 인터넷 검색창에 이혼하는 방법, 위자료 등등을 검색했더군요. 웃긴 건 아내는 이렇게 상간남과 사랑을 속삭이면서도 다른 남자와 랜덤 채팅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창열아. 내가 둘의 행복을 위해서 꼭 재혼시켜줄게.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자신의 집에서 상간남과 성행위를 하는 아내를 현장에서 잡아낸 어느 40대 남성이 네이버 불륜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의 주인공이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들은 생각도 못할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연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박 형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아내와 상간남이 제 집에서 같이 성관계하는 현장을 잡았습니다. 회원님들 말씀대로 현관문 앞에 쌓아놓은 박스에 몰래카메라 설치해놓고 딸내미가 겨울방학 영어 캠프에 가는 타이밍에 맞춰 장기간 출장을 간다 하고 집을 비웠더니 와이프노 이틀을 못 참고 상간남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집 근처 모텔에 들어가 지켜보는데 수요일 오후 2시경에 상간남이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기 집처럼 들어가더군요. 바로 모텔에서 나와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입차 알림이 뜨지 않게 아파트 인근 공터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거실에는 옷이 널브러져 있고 안방에서는 외국 노래 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안방문을 열었더니 역시나 둘이 발가벗고 그 짓을 하고 있더군요. 와이프는 레이스 달린 변태 같은 속옷을 입고 벌거벗은 상간남 위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저를 보자마자 입으로 손으로 틀어막으며 비명을 지르고 상간남은 나이가 어려 보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순식간에 팬티를 입더군요. 그런데 팬티를 가만히 보니 제가 입는 팬티랑 똑같은 팬티였습니다. 와이프년이 선물해줬던 건데 상간남 새끼에게도 똑같은 걸 선물해줬나 봅니다. 와이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고 상간남은 팬티 바람으로 주춤주춤거리더니 옷을 찾는 것 같더군요. 죽이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했더니 옷만 좀 입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옷을 집으려고 하길래 주방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와 옷을 자르려 했습니다. 제 눈이 완전히 돌아가 있는 걸 확인한 상간남이 당황한 듯 소리를 지르더니 팬티 바람으로 현관문을 나가더군요. 상간남의 그런 모습을 보던 와이프는 울먹이며 여보, 당신 일단 진정하고 저 사람 옷부터 갖다 주자. 내가 다 설명할게. 라고 하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설명할 게 뭐 있니? 그나저나 너는 안 나가고 뭐해? 와이프는 울며 불며 죽어도 못 나간다고 난리를 치고 가만 보니 상간남 새끼도 현관 앞에서 서성이는 것 같더군요. 결국 힘으로 와이프를 집 밖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상간남 새끼 그 와중에 형님, 이건 아니죠. 진정하세요. 라며 큰 소리를 내길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 진짜 사고 친다. 라고 말했더니 조용해지더군요. 무튼 그렇게 현관문을 닫아버렸더니 와이프가 울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고 하길래 현관문 걸쇠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문틈으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일단 문 좀 열어봐, 제발. 이 아파트에 지은이 친구들도 살잖아. 이거 소문나면 지은이가 상처를 너무 받을 거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일단 좀 문 좀 열어줘. 라고 하길래 소문나서 지훈이가 상처받을 게 걱정이라고? 개소리하지 마. 그게 걱정이었으면 딴 놈하고 붙어먹으면 안 되는 거였지. 그리고 네가 감히 지훈이 걱정을 해? 너 바람나고 상간남 새끼랑 놀러 다니느라 지훈이 맨날 배달음식 처먹였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딸내미 걱정은 하지 말고 네 사랑하는 남자 새끼나 걱정해. 이제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랬더니 상간남 새끼가 아니 지금 이러는 거 다 불법인 거 몰라? 당신이 그따위로 행동하니까 누나가 이러는 거잖아. 유부녀랑 붙어먹은 새끼가 어디서 불법 타령이야? 네 부모 새끼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아들 새끼가 이 익사를 하고 다니는 거냐? 라고 말한 뒤에 다시 문을 닫고 현관, 비밀번호 패드의 건전지를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내는 흐느끼며 문을 두드렸는데 나중에는 우는 것도 힘든지 그냥 매가리 없이 퉁퉁 소리를 내며 문을 두드리더군요. 중간중간 현관문 구멍으로 밖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한겨울의 속옷 차림으로 나간 상황이기에 많이 추웠는지 상간남 새끼는 기아리다 못 참고 중간중간 어디를 가는 것 같은데 뭐 할 게 없는지 결국 또 집 앞에 서 있더군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나자 둘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현관문에 핸드폰 녹음 어플을 켜고 가만히 들어봤는데요. 둘이 서로 싸우고 있더군요. 남편 안 온다며? 이거 어쩔 거야? 네가 또 오고 싶다며? 아, 씨, 진짜 미치겠네. 일단 옷하고 차 키부터 받아내봐. 문을 안 여는데 어쩌라고. 학스발 미치겠네. 진짜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아, 이 와중에 무슨 화장실이야?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예상대로 제 집에 들어온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도 막가기로 마음먹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집 밖에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났나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더니 경찰이 문을 두들겼습니다. 신고자분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밖에 계시는 여성분께서 이 집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맞는지요? 아, 아닙니다. 원래 와이프였는데 옆에 있는 상간남하고 바람이 나서 이혼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혼은 안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문 좀 열어주시죠. 왜 그래야 하죠? 우선 경찰서로 데려가 주세요. 경찰은 한참을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나자 경찰 두 분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둘을 덮어주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그렇게 또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장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애가 경찰서에 가 있는 거야? 서연이 바람나서 다른 남자 엑스끼하고 안방에서 그 짓을 하는 걸 제가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쫓아냈고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윤이 엄마잖아. 이 한겨울에 애를 밖으로 쫓아내? 지금 저체온증으로 응급실 갔다. 엄마라는 여자가 변태 같은 속옷 입고 딴 남자랑 그 짓 하는 게 더 문제 아닐까요? 에휴 이혼해라. 라고 말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인 듯 싶습니다. 사실 장모라는 여자도 결혼 생활 도중에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우연치 않게 그 사실을 알기는 했는데 와이프는 서럽게 울면서 자기 엄마의 불륜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자기는 절대 바람을 안 피울 것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어디 가지는 않았네요. 장모와 전화를 끊고 상간남의 옷을 뒤적었습니다. 바지에서 핸드폰과 지갑이 나오더군요.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내부는 보지 못했지만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고 저도 모르게 욕을 했습니다. 이 새끼 임신한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배경에 임신한 여자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지갑에는 사이좋게 웃으며 찍은 부부 사진이 있었고 신분증을 보니 무려 와이프보다 7살이 어린 놈이었고 이름과 명함에 적힌 화사명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놈이었구나. 몇 년 전에 헤어지고 다시 만났구나. 내 딸하고 같이 놀이동산을 갔던 삼촌이라는 놈이 이 새끼였구나. 일단 이놈 주소를 확인한 뒤에 다시 제자리에 넣어놨습니다. 지갑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부 빼내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상간놈 차량을 찾아가 보니 자동차 유리에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전화해보니 상간놈 전화번호가 맞았습니다. 상간남 정보를 전부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와이프의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밀 패턴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나 이것저것 해봤는데 하늘도 저를 도우려는지 패턴을 맞춰버렸습니다. 일단 상간남 전화번호를 찾아봤는데 이 여자 상간남 번호를 저장도 안 해놨더군요. 제 핸드폰 번호는 기억도 못하는 여자가 상간남 번호는 외우고 다녔나 봅니다. 역시나 전화 내역은 어제자와 오늘자만 남아있고
전부 삭제가 되어 있었는데요. 다행히 카카오톡 메시지가 남아 있어 확인을 해보니 진짜 발정난 개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와이프가 쓴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적나라하고 변태 같은 대화들의 향연이 있었습니다. 둘은 하루를 못 참고 서로의 음부를 사진을 찍어 보내주며 난리를 쳐놨더군요. 가장 열받는 건 와이프가 남편보다 훨씬 크다. 정말 자기 최고나. 늘어서 괴롭혀줘야 해. 사랑해. 자기야. 라고 쓴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더 큽니다. 물론 열은 받았지만 저 카톡으로 상간남이 유부녀인 걸 알고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정보를 전부 빼내고 2시간 정도가 지나자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더군요. 누군가 살펴보니 캐리어를 끌고 온 장모였습니다. 확실히 제정신이 아닌 여자인 게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며 네가 돈도 못 벌고 애를 외롭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 네가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거다. 이러더군요. 역시나 피는 못 속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할까봐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고 와이프의 옷까지 몇 개와 핸드폰을 챙겨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라는 여자가 하는 말이 그 사람 핸드폰하고 옷도 줘야지. 라고 하더군요. 그걸 왜 제가 당신한테 줍니까? 직접 와서 받아가라 하세요. 라고 쏘아붙였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당신? 아이고, 이제 당신 소리도 나오네. 그래, 알았다. 나도 너 이제 사위라고 생각 안 한다. 라고 하더군요. 진짜 너무 열이 받아서 네네, 이제 젊은 새사위 얻어서 좋으시겠어요. 근데 새사위도 유부남이라는데 어쩌죠? 아줌마도 바람났을 때 상간남 이혼은 못 시키고 지금까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혼자 살았다면서요. 이번에 딸내미는 엄마하고 다르려나? 아니면 엄마하고 똑같이 혼자 살다 늙을까? 엄청 궁금하네. 라고 쏘아붙이니 이 여자가 제 얼굴에 가래침을 뱉더군요. 순식간에 피하기는 했는데 아 진짜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튼 그렇게 장모가 떠나고 1시간이 지났나 저녁 6시쯤 되니 상간남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상간남의 와이프였습니다. 빠르게 상간남 와이프의 전화번호를 써놓고 모르는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오늘 꼼꼼이가 엄청 움직였어. 아 죄송한데 제가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남편이 정신이 없어서요. 돌려드리려는데 어디로 돌려드리면 될까요? 아,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찾으러 가도 될까요? 네,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오늘은 늦었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시죠. 혹시 지제역 앞에서 뵙는 거 괜찮으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지제역 앞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상간남 와이프 만나서 모든 걸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와이프라고 부르기도 싫은 여자는 장문의 문자가 왔네요. 이제 우리 부부관계가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 지윤이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망신을 줄 수 있어? 지금 지윤이 친구 엄마가 전화 왔어. 집에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왜 경찰차 탔냐고. 나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 아니, 안 돌아가.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했어? 진짜 최악이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도 완벽한 남편 아니었어. 무튼 오늘 있었던 일은 전부 고소할 거고 난 무조건 당신하고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지윤이는 내가 키워. 당신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이나 비추면서 돈이나 주면 돼. 바람난 씨 정말 사람 열받게 하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일단 술 한잔하고 자야겠네요. 조언해주신 신명바람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증거를 찾을 수 있었네요. 일단 내일 상간남 와이프 만나고 글 쓰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박형사입니다. 지난주 와이프의 불륜 현장을 덮쳤다는 글을 쓰고 많은 일들이 있어 한 번에 정리해서 글을 씁니다. 일단 상간남 와이프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제역에서 상간남 와이프를 기다리고 있는데 상간남이 대신 왔더군요. 앞으로 창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주제 파악 못하고 도리어 화를 내더군요. 내가 웬만하면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했는데 미친놈이 선을 지켜야지. 네 마누라까지 그런 식으로 개망신을 줘? 네가 이런 새끼니까 마누라가 바람이 나는 거다. 치졸하고 쪼잔한 새끼. 내가 이거 명예훼손하고 협박죄로 싹 다 소송 걸 거야. 그리고 내 핸드폰 내놔.
너 이거 내가 절도죄로도 고소한다. 마음대로 해라. 창열아, 뭐든지 해라. 내가 그 정도 각오도 없이 그 질의를 했겠니? 근데 창열아,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네가 남의 마누라 레이스 달린 야한 속옷 입혀 먹는 바람에 내 딸내미는 이제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다. 아무리 수시로 딴 남자하고 바람이 나고 술 좋아하고 사치 부리는 정신 빠진 아줌마라도 우리 딸한테는 소중한 엄마였는데 네 성욕이 우리 딸 엄마를 없앴네. 난 억울해서 우리 집만 망가지는 거 못 봐. 나도 네 자식 새끼한테 엄마나 아빠 뺏어야겠다. 각오해. 난 앞으로 너만 보고 산다. 핸드폰하고 네 옷도 여기 있다. 가지고 가라. 자기 핸드폰과 옷을 받은 창열이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깨달았는지 갑자기 얼굴색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막 변화를 했습니다. 과장 아니고 무슨 카멜레온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잠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나누시죠. 누가 네 형님이야, 미친 새끼야. 근데 나 한 가지만 물어보자.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예, 형님 말씀 주십시오. 네 와이프가 훨씬 이쁘고 젊은데 왜 40대 중반 아줌마하고 붙어먹는 거냐? 아닙니다. 그날 처음 그런 겁니다. 제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으유, 이 신용불량자 새끼 또 거짓말하네. 처음이라고? 나 증거 다 있다. 그나저나 네 와이프는 불쌍해서 어쩌냐. 너 믿고 임신까지 했는데 충격이 크겠다. 제가 합의든 소송이든 형님께서 주시는 벌 달게 받겠습니다. 제발 제 아내한테만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저 그 사람이 이거 알면 진짜 못 살아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창열아, 난 앞으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쁘고 착한 네 와이프 인생 위에서 너랑 꼭 이혼시키고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정신 나간 늙은 아줌마하고 재혼시켜줄 거다. 내가 약속한다. 미리 재혼을 축하한다.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형님 사모님하고 어떻게 재혼을 하겠습니까? 그냥 사모님이 자꾸 연락해서 저녁 먹자, 술 먹자 하셔서 몇 번 만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 만나겠습니다.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제발 제 와이프한테는 말씀 말아 주십시오.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미친놈이 또 구라를 치네? 왜 재혼을 못해? 이 와이프하고는 속궁합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며. 매 마누라하고 재혼해서 매일 하고 싶다며. 카톡에다가 신나게 싸질러 놓은 내용 전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창열아. 내가 네 소원 꼭 이루어준다. 내가 너랑 거지 같은 와이프년 꼭 재혼시켜준다. 그러자 창열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잡더군요. 뿌리치고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데 계속 뒤를 쫓아오더군요. 그래서 계속 쫓아오면 경찰 부른다고 하니 그제서야 사라졌습니다. 병 같은 놈 남의 와이프 건드릴 때는 지 가정도 깰 각오를 했어야지. 계집애 같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빌어대는 모습을 생각하니 또 화딱지가 납니다. 그나저나 와이프녀는 딸내미 영어 캠프 잘 다녀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나 봅니다. 엄마 왜 연락 안 되냐고 물어보길래 비행기 값이 싸게 나온 게 있어서 해외여행 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이상한 거짓말이네요.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술 한잔하고 자야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박 형사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2월 초에 와이프 불륜 현장 덮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이 지긋지긋한 일들이 마무리되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날 얻은 증거와 동영상을 기반으로 2주 전 상간소송을 시작했고 타이밍 좋게 설날쯤 상간남 집에 도착할 듯합니다. 정신 나간 와이프는 친정집으로 가출한 뒤 한 번도 집에 찾아오지 않고 제 연락을 물론이고 딸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난주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요. 유책 배우자 주제에 무슨 이혼 소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바람도 머리가 좋아야 피우는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도 웃긴데요. 가정폭력과 살인미수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상간남 옷 자르겠다고 가위를 들었던 게 살인미수랍니다. 차피 동영상 다 찍었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딸내미는
집수리를 핑계로 저희 부모님 댁에 보냈습니다. 상간남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잘못했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만 외치고 있는데 지난주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한다고 하니 또 조용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와이프는 멍청한 건지 일부러 도발하려고 하는 건지 카카오톡 프사를 자꾸 누군가와 카페나 여행을 간 사진으로 바꾸어 놓더군요. 아마 소송 때문에 둘이 머리 맞대고 전략 짜고 있는 듯합니다. 신경 안 씁니다. 그나저나 새해가 되니 지옥 같았던 지난 일들이 떠오릅니다. 최근에 올린 글들만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로봇같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년 전만 해도 저는 40대 초반의 평택 사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건설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 지방 근무가 많았고요. 본의 아니게 1년의 반 정도는 주말 부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었고 관계도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결혼 초부터 벌이에 비해 사치가 심했던 아내의 나쁜 버릇이 점점 심해지며 싸움이 자주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둘 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내미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함께 화목하게 지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환상이 깨진 건 와이프가 외출을 하고 딸과 둘이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키스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본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빠 뽀뽀는 왜 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하지. 그건 왜 물어? 아, 그럼 엄마하고 삼촌도 사랑하는 거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삼촌하고 어디 갔다 왔는데 삼촌 차에서 내리면서 둘이 뽀뽀하는 거 봤어? 크크.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둘 다 외동이라 삼촌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설령 어떤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런 스킨십을 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걸 딸아이가 봤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신경 쓰지 않는 듯 딸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윤아, 지윤이는 삼촌이랑 친해? 응, 친해. 삼촌이랑 엄마랑 지훈이랑 놀이동산도 다녀왔는데 아빠 몰랐어? 아니, 알고 있지. 맞다, 셋이서 놀이동산 갔었지. 아빠가 깜빡했네. 언제 갔었지? 작년 가을. 아빠 왜 기억을 못해? 크크크. 그 이야기를 했던 시기는 6월이었습니다. 딸아이의 말이 맞다면 못해도 반년 가까운 시기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이고 심지어 딸아이와 함께 놀이동산을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냉정하게 대처를 하지만 그때는 충격과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황이었죠. 결국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아내는 뻔뻔하게 무슨 소리야? 애가 잘못 기억을 한 거겠지. 내가 누구랑 키스를 했다고 해? 놀이동산은 무슨 놀이동산? 사진이라도 있어? 애가 어리니까 그냥 거짓말한 거겠지. 그럼 당신 핸드폰 내가 봐도 되냐고 물어보니 그걸 당신이 왜 봐? 이렇게 계속 의심하면서 어떻게 살아? 당신 정말 의처증 같아, 소름 끼치네 라며 끝내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더군요. 결국 겨우 한 달 뒤에 핸드폰을 몰래 볼 수 있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바보같이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게 지방 출장을 자주 다녔던 저의 탓이라고 생각하여 더 잘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같이 부부 상담도 받자고 권유하는 등 병신짓을 하였는데요. 그럴수록 아내는 더욱 콧대가 높아지며 나중에는 대놓고 외박과 밤늦은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빌리고자 이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은 회원님들의 권유대로 아내의 지출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추적을 하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수차례 산부인과를 다녀온 흔적을 발견한 것인데요. 사용한 금액대는 적게는 몇만 원, 크게는 몇십만 원의 금액이 지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병이나 피임 시술을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아내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게 된 상황이고 정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회사에 건의를 해서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지방 출장을 덜 가는 보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왜 돈을 덜 버는 곳으로 옮겼냐며 노발대발 하더군요. 무튼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한동안은 거기에 맞추어 퇴근을 하는 듯 싶더니
얼마 안 가 집안에서 안절부절하며 자꾸 화장실을 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고 나가서 1시간이 있다 들어오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야근이 많아질 것 같아. 당신이 퇴근하고 지훈이 좀 볼 수 있지? 라며 이후 몇 개월 동안 야근을 핑계로 회식을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기 계신 회원님들은 불륜이 주는 쾌락에 못 이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이미 증거도 없이 추궁을 한 터라 아내는 정말 용의주도하게 증거를 숨기고 다녀 증거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부터 아내가 우울증을 호소하며 휴일에 어디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안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도 확인을 해봤는데 한동안 블랙박스도 끄고 다녀 증거도 없었는데 그날은 전부 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웃긴 건 무슨 실연을 당한 여자처럼 출근길 1시간 동안 슬픈 이별 노래만 틀고 다니더군요. 그때 회원님들 말씀은 아마 상간남한테 이별 통보를 당한 것 같다고 증거를 찾기는 더 어려워졌으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그 맛을 못 잊고 다시 바람을 피울 것이니 절대 티내지 말고 일단 이혼을 할지 안 할지 먼저 기준을 정한 뒤에 움직이라고 하셨죠. 그때는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이혼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던 아내는 제정신이 들었는지 다시 가정에 충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 저녁밥을 꼬박꼬박 챙겨주고 물론 제가 거부했지만 그동안 피하던 부부관계를 시도하기도 하고 몇 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애교를 부리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한테는 가족이라는 건 자신의 허전함을 달래는 용도일 뿐 또 다른 남자가 생기면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어떤 회원분은 이걸 관계 중독이라고 하시더군요. 잠깐 정신 차리더라도 결국은 다시 바람을 피우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삼촌이라는 상간남과의 이별 이후 한동안 정신을 차린 것 같던 아내는 반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화장을 짙게 하고 야근을 하고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수백만 원을 써서 탐정까지 고용을 했는데 탐정의 무능력함인지 아내의 용의주도함인지 결국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위치 추적기로 겨우 알아낸 건 아내가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언제는 성남을 가고 또 언제는 일산을 가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오는 건 확실한데 정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죠. 이 사실을 이 카페에 알렸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들은 첫 불륜을 하고 이별을 하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다수의 남자들과 불륜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아마 그때의 아내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몇 개월만 더 있으면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또다시 지방 출장을 가게 되어 또다시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아내는 또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방 출장이 잦아지자 이상하게도 와이프의 얼굴에서 활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웃음기가 가득했고 주말에 집에 오면 딸아이와 함께 신나게 놀러 다니다 온 사진들을 보여주곤 했죠. 하지만 그 사진들 속에는 항상 누군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을 찍은 그 누군가였죠. 이미 마음은 완전히 떠났기에 더는 아내의 행동에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이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딸아이의 미래였습니다.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있었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이혼은 큰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참고 그동안 철저하게 이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며 모은 재산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 결혼 초기에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했지만 딸아이가 태어난 후 와이프는 일을 그만두고 몇 년간 전업주부로 지냈다가 다시 복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 시 재산의 절반을 나눠야 했지만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그만큼의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받는 보너스나 성과급을
부모님 계좌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혼 소송에서 숨기기에는 용이했습니다. 또한 월급의 일부를 매달 현금으로 인출해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와이프는 가계부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기에 월급의 70%만 가계용 통장에 입금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상해 후 부모님 명의로 인천에 있는 아파트 몇 채를 갭 투자로 매입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구입했기에 와이프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들은 모두 부모님 명의였기에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딸아이의 교육비와 미래를 위한 적금이었습니다. 매달 상당한 금액을 딸아이 명의로 된 교육적금과 보험에 넣었습니다. 와이프도 딸아이의 교육에는 관심이 많았기에 이 부분에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자녀의 교육비와 미래를 위한 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상당 부분 제외되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기에 지방 출장이 적은 부서로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로 회사를 옮길 수 있는 기회도 모색했습니다. 이혼 후 딸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과 근무 환경이 필수였기 때문이죠. 와이프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방 출장을 다니는 동안 더욱 자유롭게 바람을 피우는 데 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혹시나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불쑥 평일에 집에 돌아오면 와이프의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겨우 찾은 것은 처음 보는 남자 팬티뿐이었죠. 분명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와이프에게 물었더니 아, 그거? 지난번에 당신 속옷이 낡아서 새로 산 거야. 세탁해놨는데 아직 안 입었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지만 더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타들어갔지만 이미 이혼을 결심했기에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증거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한두 번 바람을 피운 게 아닌 듯 정말 줄타기를 잘했고 증거를 정말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처음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까 돌연 아내가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하더군요. 지윤이도 곧 있으면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겠어.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야근이나 출장 같은 이유로 밖을 나돌아 다닐 수 없을 테니 증거를 찾기 쉬울 거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찾기 위해서 퇴사 기념으로 핸드폰을 새로 사주고 예전 핸드폰을 입수를 하고 약간은 불법적인 루트로 포렌식 복구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 여자 관계 중독자가 맞았습니다. 그 삼촌이라는 놈과 이별을 하고 난 뒤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정말 많이도 남자를 만나고 다녔더군요. 짧게는 원나잇, 길게는 몇 개월씩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한 번에 3명의 남자까지도 만나고 다녔더군요. 다 세어보니 3년 사이에 만난 남자가 거의 10명 정도가 되었고 어떤 놈은 카톡으로 대화하고 어떤 놈은 네이버 라인으로 대화하고 어떤 놈은 당근 채팅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상간 소송으로 쓸만한 증거를 거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한참을 문자 내역을 살펴보다 눈에 띄는 대화 내용을 찾게 되었습니다. 거의 3달 전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한 놈이었는데 첫 대화가 누나 잘 지내? 였습니다. 누가 봐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느낌이었죠.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야? 우리 다 끝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연락해? 아니, 그냥 갑자기 누나 생각이 나서. 연락하지 마. 이제 결혼한다고. 네 와이프한테 집중하겠다며. 맞아, 근데 요즘 와이프 때문에 너무 힘든 애 마음고생하다 보니까 갑자기 누나 생각이 났어. 미안해. 앞으로 연락 안 할게. 네가 왜 마음고생을 하는데? 너 그렇게 갑자기 이별 통보하고 회사까지 떠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안해. 그때는 그게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누나도 가정이 있고 나도 가정이 생겼는데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았어. 내가 너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데 멀쩡한 유부녀 꼬셔서 낙태 수술까지 시켜놓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말이 돼? 누나,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누나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은데 딱 한 번만 얼굴 볼 수 있을까? 이때 알았습니다. 잘해봐야 산부인과에서 성병 검사를 했거나 피임 시술을 한 줄 알았는데 낙태였다니. 40대 중반 여자가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화 내용으로 추측컨대 이놈이 저희 집에서 아내와 그 짓을 하고 있다가 걸린 놈이고 딸내미하고 놀이동산까지 갔던 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둘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화가 나면서 동시에 답답함을 느낀 건 아내는 자기를 성욕구 해소용으로 이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니 바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버린 상간남을 잊지 못했던 건지 재회 이후로 다시 연인 관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다시 자기를 찾아주었다는 마음 때문인지 처음보다 더 열렬한 관계가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모텔을 드나들고 매일같이 사랑에 다시 만나니 정말 너무 좋다 등등 완전히 상간남에 빠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 가장 열받았던 멘트는 누나 미안해. 그냥 그때 와이프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누나 이혼시키고 재혼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된다. 아직 늦지 않았어. 이혼하고 와. 난 마음에 준비되었어. 였습니다. 누가 봐도 유부녀 꼬시려는 상간남의 뻔한 멘트였는데 머리 나쁜 와이프는 그게 진심이었는지 이후 인터넷 검색창에 이혼하는 방법, 위자료 등등을 검색했더군요. 웃긴 건 아내는 이렇게 상간남과 사랑을 속삭이면서도 다른 남자와 랜덤 채팅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창열아, 내가 둘의 행복을 위해서 재혼시켜준다. 너도 이 여자 맛을 좀 봐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전부 정리하고 살펴보니 아내는 자신을 이혼녀로 소개하며 남자를 만났고 대부분 원나잇이나 짧은 만남을 가졌기에 상간소송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상간소송으로 쓸만한 증거를 남긴 남자들이 2명 정도 더 있었는데 둘 다 사는 곳도 확실하지 않고 연락처도 불특정하여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차피 제 목적은 둘을 재혼시켜주는 것이었으니까요. 변호사님은 충분한 상간소송 증거를 모았기에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확실하게 상간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결국 회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대로 현관문에 몰래카메라 설치 이후 일부러 장기간 집을 비우는 척하고 상간남을 집에 들이는 현장을 덮치는 작전을 짜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겨울방학 영어 캠프 가는 날에 맞추어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하니 그때 아내의 얼굴에 잠깐 떠올랐던 행복한 표정이 정말 역겹더군요. 무튼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었네요. 조만간 창열이 집에 상간소송장 도착한 이후에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형사입니다. 설날 모두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정말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설날을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설날 3일 전 상간소송장이 도착했는데 창열이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을 했는지 설날 전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상간 소송만 취하해주면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게. 앞으로 당신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당신이 맨날 지방 출장이다. 뭐다 날 외롭게 하니까 그래서 잠깐 만났던 사이야.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깊은 사이 절대 아니야. 상간 소송했다고 들었어. 이 사실 그쪽 와이프가 알게 되면 나도 상간 소송 받게 돼. 그럼 그냥 변호사 비용만 버리게 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 와이프 지금 임신 7개월 차야. 바람 피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다른 가정까지 부수지 말고 우리끼리 잘 해결해보자.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라고 하더군요. 누가 돌아와도 된대. 난 너랑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그리고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낙태까지 한 주제에 어떻게 깊은 사이가 아니니? 잘 들어. 이미 너 변태 같은 속옷 입고 상간남이랑 경찰서 간 거 아파트에 소문 다 퍼졌어. 너 이 상태로 지윤이랑 여기서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윤이도 이 소식 알게 되는 거 시간 문제야. 네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해. 내가 20년 가까이 같이 살아온 의리로 조언 하나 해줄게. 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창열이 이혼시켜야 한다. 난 너랑 무조건 이혼할 거고 창열이 이혼 안 하면 넌 네 엄마하고 똑같은 인생 살아. 너네 엄마 인생 봐봐.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하고 그 상간남 이혼 못 시켜서 평생을 이 남자 저 남자 전전하며 정착도 못하고 살잖아. 너도 그렇게 살고 싶어? 너 3년 전쯤에 창열이 결혼하면서 헤어지고
남자들 많이 만나봤잖아. 걔네 다 어땠냐? 그냥 섹스 몇 번 하니까 연락 뜸해지잖아. 너 창열이 못 잡으면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잘 들어. 넌 이제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해. 일단 가정으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도 막을 거니까 양육권도 포기하게 될 거야. 이미 지윤이하고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결국 너한테 남은 건 두 개야. 이혼당하고 재혼도 못하고 창열이 첫 노릇하면서 살다가 버려지고 너돌이 인생할 건지 아니면 창열이 이혼시키고 같이 살 건지 쉽잖아. 뭐가 너한테 더 이득이겠니? 가만 보니 아내는 자기가 가출을 하고 연락을 안 받으면 예전에 제가 그랬듯이 용서를 해주고 더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창열이와의 불륜 말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 건 제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전부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설날 마지막 날 밤 10시에 문자가 오더군요. 형님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문자 올립니다.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4년 전 회사 다닐 때 회식하면서 어쩌다 친해져서 잘못된 관계가 되었고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스스로 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임신을 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져 사모님한테 부부 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했다가 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제가 닳게 받겠습니다. 다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걸 차마 못 보겠습니다. 형님, 제가 이런 부탁드리는 게 뻔뻔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저희 집사람한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장문의 문자가 오더군요. 그냥 답장 안 하고 차단했습니다. 어디서 또 구라질인지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자기 원하는 만큼 엑스스를 못하게 되었고 성욕 풀고 싶어서 예전 바람 피운 여자 찔러본 거라는 게 뻔한데 진짜 이놈은 빨리 이혼시키는 게 아기한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 시작하면서 상간 소송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박 형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3개월이 지났네요.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벚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상간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 한 가정을 파괴한 대가치고는 너무 터무니없이 싼 금액입니다. 그 사이 잘못했다던 창열이와 아내는 저를 폭행, 스토킹,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억울하지만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어 벌금 200만 원 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사실 상간 소송 위자료는 상간남 이혼시키는데 전부 사용할 예정이었으니까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 재산 분할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딸아이한테는 대충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동안 많이 울었었는데 매주 심리 상담 시켜주니 많이 나아 보이네요. 요즘은 엄마를 전혀 찾지 않습니다. 전처가 될 여자는 무슨 각오를 한 건지 딸에게 카톡 몇 번 한 게 전부고 한 번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얼굴 안 보니 속이 편하네요. 무튼 오늘 저녁에 창열이 집으로 상간 소송장 판결문 보내줬고 반응 없으면 창열이 와이프 핸드폰으로 보내야겠네요. 정말 열받는 건 창열이 새끼 눈치도 없는 건지 태어난 아기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셋이서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카톡 프사로 해놨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사진 내릴 날 얼마 안 남았다. 각오해라. 박 형사입니다. 지난주에 상간 소송장을 창열이 집에 보냈는데요. 창열이 와이프가 상간 소송 내용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가족 사진이 가득했던 창열이와 창열이 와이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전부 내려간 걸 확인했습니다. 이 와중에 와이프는 딸아이에게 몇 달 만에 연락을 했다는데요. 갑자기 얼굴을 보자는 둥 보고 싶었는데 아빠 때문에 연락을 못했다는 둥 헛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딸내미는 왜 우리가 이혼을 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끊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대부분 불륜녀들이 그렇듯 양육비를 안 주기 위해서 술을 써보려는 것 같습니다. 어림없는 짓을 하네요. 이제 이혼 소송 마무리되면 글 쓰겠습니다. 응원 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열아, 카톡에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써놨던데. 아니다. 넌 잃을 게 많다. 기대해라.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박 형사입니다. 마지막 글을 쓰고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고 드디어 협의 이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처는 양육권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달라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이쁜 딸내미가 저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고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은 전처가 원하는 대로 아파트를 소유권을 넘겨주고 남은 재산은 제가 칠 아내가 3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크크. 이미 그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을 더 많이 잡았고 알짜배기 재산들은 이미 부모님 명의나 현금화를 시켰기 때문에 실제 전처가 가지고 간 재산은 1에서 2 정도가 될 듯합니다. 바보 같은 전처는 사회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도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원래 살던 썩다리 아파트 소유권 이전해주면 갭 투자해놨던 동탄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빚더미 아파트 소유권 준다고 했더니 좋아하는 표정을 억지로 숨기던 전처 얼굴이 떠올라 너무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전처와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혼 조건 조율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처 말로는 창열이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좀 아기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가만히 전처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이 와중에 또 둘이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역시나 불륜하는 년놈들은 그 쾌락 절대 못 끊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네, 죄송하네 전부 거짓말이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상간소송이나 이혼 소송하면서 둘이 헤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역시 우리 바퀴벌레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겨울이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셨는지요? 박 형사입니다. 마지막 글을 쓰고 3개월이 되었네요. 저와 딸내미는 동탄으로 이사를 가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동탄이 학구열이 세네요. 평택에 있을 때는 그래도 상위권이었던 딸내미 성적이 순식간에 중위권이 되었습니다. 딸내미가 좌절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빠 나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 두고 봐. 내가 다 이긴다. 요즘은 동탄맘 카페에서 좋은 학원 찾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크크. 많은 회원님들이 전처하고 상간남 재혼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사다, 세금이다, 뭐다 정신이 없어서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다만 아직 둘이 만나는 건 확실한 듯합니다. 전처는 무슨 복수라도 하려는 듯이 프로필 사진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습니다. 뭐 카페에서 컵 2잔 올린 사진, 누군가하고 펜션에 간 사진 등등 에휴 자신있게 둘이 찍은 사진도 못 올리면서 참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입니다. 회원님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재혼을 하던지 말던지 신경을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쓴 글에 책임지고 특이사항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형사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연락드립니다. 거의 6개월 만에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전처 진짜로 상간남과 재혼을 했습니다. 크크크. 어제 전처의 엄마가 카카오톡 상태창에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축하한다. 라고 써놨길래 설마 하면서 딸아이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봤는데요. 진짜 재혼을 했더군요. 크크크. 옛날 살던 집 등기부등본도 떼봤는데 소유권 그대로인 거 보니까 그 평택의 썩다리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된 듯합니다. 가만 보니 창열이 도망갈까봐 이혼하자마자 급하게 재혼하자고 조른 것 같습니다. 어쩐지 지난주였나 딸내미가 그러더군요. 아빠 나 엄마 카톡 차단해도 되나? 오늘 갑자기 엄마가 카톡이 와서 미안하다.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카톡 보냈는데 진짜 짜증나. 엄마 때문에 공부하던 페이스 끊겼어. 무튼 엄마 연락만 받으면 열받아서 공부가 안 된다니까. 지 딴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 괜히 연락 한번 해본 듯하네요. 아, 하늘이 도운 듯합니다. 둘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평택 사는 창열아. 30대 초반 젊고 예쁜 여자하고 이혼하고 40대 중반 불륜 중독자 아줌마하고 재혼한 거 정말 축하한다. 크크크. 모두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박 형사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전처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고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예전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혼 후 전처는 상간남과 재혼을 했고요. 저는 딸내미와 동탄으로 이사를 가
벌써 딸내미는 수능을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공부도 상위권이고 나중에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로스쿨 학비도 비싼데 열심히 돈 벌어야겠습니다. 크크. 오늘 갑자기 글을 쓴 건 전처가 이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크크크크크. 이혼하고 딸아이가 엄마 번호를 차단해서 서로 연락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3일 전 장모였던 여자가 갑자기 딸내미한테 전화를 해서 잘 지내고 있니? 너희 아빠 때문에 외할미가 우리 손녀 얼굴도 못 봤다. 라며 제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딸내미는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끊었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상간남과 무슨 일이 있을 때 딸내미한테 연락하는 버릇이 있는 게 떠올라 딸내미 명의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봤습니다. 아내 혼자 이름이 있더군요. 크크크크. 너무 웃겨서 전처와 상간남 카카오톡 아이디를 차단해자 했는데요. 상간남은 프로필에 아무 사진도 없이 한자로 자업자득이라고 써놨고 전처는 무슨 이별에 관한 시를 카카오톡 프로필로 해놨더군요. 크크크. 그 썩다리 집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아이고, 안 그래도 근저당 많이 잡혀있던 집에 사채까지 썼는지 개인명의 채권자까지 있더군요. 하긴 그럴만합니다. 소송하면서 돈도 많이 썼고 전처 자체가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저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마 창열이도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크크. 그 와중에 전 장모라는 여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나 봅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힘내, 사랑해 우리 딸이라고 써놨네요. 미치겠습니다. 또 웃기는 이야기 생기면 글 쓰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셔요. 오늘 전처가 왜 이혼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싶어서 알게 된 건 아니고 같은 아파트 살아서 친하게 지냈던 딸내미 친구 아빠가 있었는데요. 그 형님이 전화가 오더군요. 네 전처 이혼한 거 아냐고요.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 물어봤는데요.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전처는 상간남 창열이와 재혼을 하고 일부러 더 뻔뻔하게 군 것인지 아니면 진짜 머리가 고장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알고 지내던 아파트 사람들에게 재혼을 했다며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면서 제 욕을 또 엄청 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변태 같은 속옷 입고 경찰차까지 탔던 게 소문이 다 났는데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크크. 특히 전처 친구들의 남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괜히 전처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자기 와이프까지 물들 것을 염려해서 전처와 자기 와이프가 연락을 못하게 차단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어떤 남편은 전처에게 직접 전화해 앞으로 자기 와이프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크크.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한테 전부 차단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으니 뻔뻔하던 전처도 결국 조용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재혼하고 1년도 안 되어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했다고 하더군요. 오죽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옆집과 아랫집 윗집이 돌아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을 정도로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서로 폭행까지 했는지 둘이 또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를 갔다고 하더군요. 너무 웃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냥 무덤덤하게 대꾸를 해줬는데 너무 웃겨서 혼났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싸움이 커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처가 또 바람을 피우다가 창열이한테 걸렸다고 하더군요. 이건 또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창열이가 전처가 끌고 다니는 차에 바람난 X 자동차입니다. 라는 종이를 붙여놨었다고 하더군요. 듣는데 웃겨서 미치는 줄 알았네요. 역시나 한번 바람 피운 인간들은 또 바람을 피운다는 말이 진리네요.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오늘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 글을 씁니다. 지난주 딸아이의 수능이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수능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교에 충분히 들어갈 성적이 나왔더군요. 기쁜 마음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성인이 안 된 딸아이지만 둘이 맥주 한잔했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사춘기에 갑자기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되며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티 안 내고 이겨낸 딸아이가 너무 자랑스러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아빠 너무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뒷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빠 그런데 사실 수능 끝나고 엄마가 찾아왔었어요. 그 여자가 왜 찾아왔나 싶어 물어보니 처음에는
수능 보느라 고생했네 뭐네 말을 했지만 결론은 자기가 요즘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든데 혹시 자기한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제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딸아이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를 했었는데요. 그걸 기억한 전처가 딸아이에게 돈을 빌리러 왔던 것입니다. 다행히 똑똑한 우리 딸이 아빠한테 물어보겠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럴 필요 없다며 말을 하곤 갔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 뒤로 계속 연락이 온다는 점입니다. 딸아이를 재우고 그러면 안 되지만 전처가 딸아이한테 뭐라고 연락을 하나 확인하려고 몰래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카톡을 확인하기 전 딸아이가 실컷 쓰고 보내지 못한 카톡 내용을 보고 그동안 묻어왔던 전처에 대한 원망과 혼자 마음 아파했던 딸아이의 안타까운 모습이 떠올라 혼자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가 아직도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돈 문제는 제가 알아서 단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딸아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처도 자신의 엄마를 욕하더니 결국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 레미가 엄마한테 쓴 편지도 올려드리니 바쁘시더라도 읽어주시고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엄마, 3년 만에 엄마 얼굴 봤을 때 티는 안 냈지만 솔직히 너무 반가웠어요. 아무리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라도 난 항상 엄마를 그리워하고 사랑했으니까요. 엄마가 우리를 떠나고 나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엄마가 생각날 때,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을 때, 말도 없이 떠나버린 엄마의 빈자리가 떠오를 때, 그걸 잊고 싶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엄마는 애정과 원망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엄마가 나를 찾아왔을 때 흰머리가 많아지고 수척해진 엄마를 보고 괜히 짜증이 났어요.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후회하고 괴로워하길 바랬는데 막상 진짜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어린애 같지만 수년 만에 만난 엄마가 나를 보고 그동안 엄마 없이 고생했다고 칭찬해주기를 바랬어요. 장하다고 말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동안 내가 받은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지, 엄마가 한 행동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 어디서부터 잘못이 시작되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 건지, 그저 엄마는 수년 만에 만난 딸을 앞에 두고 당신 삶의 피폐함과 당신을 대신해 지금까지 딸을 키워준 전 남편에 대한 비난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 도끼가 서린 엄마의 낯선 얼굴을 바라보며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는 이미 예전에 죽고 없어졌다는 걸요.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건 사랑을 가장한 욕망과 욕심에 스스로 자신의 모든 걸 파괴하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깨달을 수조차 없는 수준까지 와버린 어느 비참한 배신자만 남아있다는 것을요. 내가 사랑하는, 아니, 내가 사랑했던 엄마. 나는 이제 정말로 엄마를 내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해요. 어렸을 적 매일 밤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던 엄마 받아쓰기 100점 맞은 날 온 동네에 자랑하며 칭찬해주던 엄마, 초등학교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웃으며 뛰어오던 엄마, 내가 아픈 날 밤새서 간호를 해주던 엄마, 아침에 일어나 잘 잤냐고
물어보며 웃어주던 엄마 이제는 고이 접어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사랑했고 보고 싶고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마지막 남은 사랑과 미련을 담아 당신의 딸 지윤이가 고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쾌한 복수극에 한동안 신이 났었는데 마지막 딸아이가 받은 상처를 보며 갑자기 마음이 쓰리는 사연이었습니다. 불륜과 이혼, 당사자들에게도 큰 상처겠지만 진짜 상처는 아이들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